쳐다보겠죠? 그러면 어머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홍찬이 어머나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하면서 쫓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겠지만 갑자기 예쁜 여자가 와가지고 샥 터치를 하고 가더니 웃으면서 히히히 웃으면서 괜찮대요. 심지어 방금 과거의 득제에서 막 애인도 만나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게 많을 때잖아요. 청춘이잖아요. 그렇게 홍차는 어우동이 집에서 또 기분 관계를 맺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녀는 이난도 만나면서 홍찬도 만나는 등 이제 본격적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심지어는 남자들을 더 쉽게 만나고 쉽게 관찰해서 파악하고 판을 짜기 위해서 길가에다가 집을 따로 얻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가가 아니고 숨겨져 있는 곳이 아니고 사람들이 엄청 왕래가 많은 길가에 굳이 집을 얻어서 남자들을 관찰한 거예요. 이렇게 독립을 해서 집을 따로 얻어서 남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 집에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옆집에 살던 남자예요. 어우동이 얻은 집에 옆집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담장이 상당히 낮았단 말이야. 근데 이 남자가 맨날 이제 나오면서 얼마나 어우동을 또 쳐다봤겠어요. 옆집 사람을 예쁜 여자가 살고 있네 하면서 보는데 맨날 남자도 바뀌고 볼 때마다 이뻐. 근데 이 남자의 정체는 왕을 호위하고 궁중을 지키던 내금위였습니다. 내금위 구전이에요. 이 구전이라는 남자가 늘 어우동의 일상을 관찰하고 있다가 어느 날 어우동이 마당에 혼자 나와서 다 이렇게 있을 때 담 너머로 이렇게 슬쩍 쳐다본 거예요. 그러다가 어우동이랑 눈이 팍 맞은 거죠. 눈이 딱 마주쳤는데 담을 넘습니다. 구전이 담을 넘고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또다시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어우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또다시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섭니다. 근데 이 남자는 아주 소설같이 만나게 돼요. 지금까지도 저게 저렇게 만나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했겠지만 이 남자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에피소드로 만나게 됩니다. 익숙한 스토리로 만나게 되는데 어우동이 봄에 단오날 산책을 나갔다가 도성 외곽에서 그네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우연히도 한 남자가 보게 되었고 어우동의 여종을 불러요. 그래서 저 여자는 어떤 분이시냐? 라고 묻습니다. 자, 근데 여종이 곧이곧대로 이분은 양반가의 여식이며 왕가의 며느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저분은 내금위의 첩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어우동을 마음에 들어 했던 남자 이름은 이기. 아니 잠깐, 또 이씨예요. 조금 찝찝합니다. 맞아요. 이 남자도 왕족의 혈통입니다. 전 남편 이동도 왕족이고 불륜을 저질렀던 이난도 왕족인데 이 이기라는 남자는 정종의 증손자예요. 근데 이 정종의 증손자였던 이기는 적당히 질투심을 유발할 견제할 상대도 있으면서 근데 그 상대가 신분도 그리 높지 않은 내금위예요. 근데 게다가 그 내금위의 아내도 아니고 심지어 첩이래요. 난 왕족인데 어떻게 들이대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곧바로 어우동에게 작업을 걸게 됩니다.
어우동은 원래 이 길을 꼬시려고 그네를 탔던 건지 우연히 길거리 헌팅이 들어온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둘이 눈이 맞아서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공공기관에서 유전자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둘도 연인 사이가 됩니다. 정말 쉬지 않아요. 쉬지도 않고 남자를 만났던 어우동은 그 다음에는 그녀가 나름대로 가장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남자는 바로 전의감 생도, 즉 의대생쯤 되는 박강창이라는 남자예요. 이 박강창은 아주 우연히도 노비를 팔기 위해서 어우동의 집에 방문을 했다가 어우동을 마주치게 되는데 이때 서로 첫눈에 반했던 건지 깊은 관계가 됩니다. 근데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이 박강창이라는 인물과 어우동이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사귀게 되었는지 이런 거는 이후로도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면 기록도 없는 남자인데 어떻게 어우동이 가장 사랑했던 남자인 걸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그녀가 사랑의 증표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랑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특별해 하면서 우리만의 그런 사인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증표라는 것이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당시에는 자자형이라고도 불렸고요. 또 다른 말로는 경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바로 문신입니다. 근데 이 문신이 보통은 형벌로 사용되던 때였어요. 그 여러분들 흉내 같은 데 보면 막 여기에다가 문신 같은 거 새기잖아요. 얼굴에다 막 노비 이렇게 막 낙인 새기고 그렇잖아. 문신 새기잖아. 그런 게 자자형인데 그 문신을 본인이 직접 팔에다가 새긴 거예요. 이런 형벌을 사랑의 증표로 여성이 직접 몸에다 새긴 건 정말 이례적인 거죠. 그만큼 좋아했던 거예요. 이 박강창을 맞아들여 간통을 하게 되었는데 어우동이 가장 사랑하여 팔뚝에다가 이름을 새기었다라고 성종실록에 적혀 있습니다. 어우동은 이 문신을 총 3개를 새겼어요. 한쪽 팔뚝에는 이난을 적었고요. 이쪽에는 이제 이름을 적으니까 다른 쪽 팔뚝에다가 이름을 적습니다. 박강창 이렇게 이름을 적어요. 다른 하나는 이제 팔뚝이 없잖아요. 팔뚝은 2개잖아요. 다른 하나는 어디에 새겼을까요? 등짝에 새깁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감의형이에요. 이 남자는 딱히 왕실과 관련된 사람도 아니고 벼슬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는데 별다른 기록도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말단 관리였던 그는 길을 지나던 어우동을 우연히 보고 반했고 어우동과 불륜을 저질러 관계를 지속했다 정도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녀가 굳이 팔뚝 자리가 없다고 등짝에까지 이름을 새기고 싶었던 걸 보면 이 감의형이라는 남자도 꽤나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간통을 저질렀어요, 불륜을 저질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뿐인데 제가 계속 간통, 불륜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어우동이 이동에게 쫓겨나긴 했으나 몇 년 후에 이동이 어떻게 해서 어우동을 쫓아냈는지 사실관계가 밝혀져서 이동의 행실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이 관직을 박탈당하게 되고 어우동과 재결합해라 라고까지 명령이 내려왔어요. 왕실에서요. 그러니까 둘은 이혼도 하지 않았고 왕실에서 재결합을 해라 라고까지 명령이 내려온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별로 내키지 않았는지 함께 살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왕실의 명이 있으니 이혼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부부인
별거 상태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지나서 그녀의 공식적인 마지막 간통 상대이자 구설수에 오르게 만든 남자가 바로 직업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직업이라는 사람의 신분은 놀랍게도 노비입니다. 노비랑 만났어요. 어우동의 이웃집 노비였어요. 그런데 이 노비가 어느 날 새벽에 어우동의 집을 찾아가서 너 나랑 지금 유전자 정보를 교환하지 않으면 네 집에서 나왔던 그 모든 남자들 신상 내가 다 털어서 떠벌리고 다닐 거야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우동은 직업이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고 관계를 맺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남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이 어우동이 협박을 받아서 이루어진 관계였기 때문에 이 둘의 이야기는 주로 직업이 강간 사건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직업이를 마지막으로 그녀에게는 더 이상의 남자가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녀의 이야기가 도정에 퍼져서 조사를 받고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가장 먼저 이난이 조사를 받았고 곧바로 어우동의 체포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어우동이 체포 명령이 내려온 순간부터 도주를 했어요. 20일간.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양반과 여식이었던 이 어우동이 왕실에서 내려진 체포 명령을 어떻게 20일씩이나 버텨가면서 도주를 했겠느냐. 이건 분명히 도와준 사람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20일 동안 도주를 하던 그녀는 끝내 잡히고 마는데 잡혀온 그녀가 추궁을 받게 되겠죠. 그동안 어떤 일을 저질렀고 누구를 만났고 이런 식으로 추궁을 받게 되겠죠. 근데 이 추궁을 가장 먼저 끌려왔던 이난이 어우동에게 하게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예전에 너와 비슷한 죄로 끌려온 감동이라는 여성이 있다. 그녀는 워낙 많은 남성과 간통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형을 면하였으니 너도 전부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설득이 먹혔는지 어우동은 꽤 많은 인물을 스스로 밝혔어요. 나열해보자면 방산수 이난, 수산수 이기, 병조판서 어유소, 대사원 노공필, 선정관 김세적, 내분이 구전, 하규, 홍찬, 생원 이승원, 생도 박강창, 서리 오종년, 양인 이근지, 김칭, 김휘, 정숙지, 이사준, 감의형, 노비, 직업이. 신분도 다양하게 왕족부터 노비까지 쭉 17명이 밝혀졌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남자들을 성종 7년부터 성종 11년까지 단 4년 만에 만났다는 거예요. 4년 만에 17명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 이난이 어우동에게 했던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녀는 워낙 많은 남성과 간통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형을 면하였으니 너도 전부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많이 만났으면 오히려 죄가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오히려 사형을 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해요. 근데 이게 당시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의 법률상 간통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성과 여성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벌을 같이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간통한 사람의 수가 많아진다고 큰 벌을 내리게 되면 그녀랑 잠깐 만났던 모든 남자들이 다 같은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오히려 그녀가 어우동보다 더 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그 더 많은 남자들이 모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감동이라는 간통한 여자를 사형! 이렇게 때려버리면 관련된 남자들을 다 사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려줘야겠죠. 사형은 면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 잠깐 잘못 만났다고 인생을 조질 수는 없잖아요. 네, 이게 대명률이라고 중국에서 사용되던 법률이 이제 조선에까지 영향을 미친 건데, 자 그렇다면 어우동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보통 그때까지 조선에 적용된 법은 여자가 남편이 있는데 간음을 한 경우 장 90대, 꿰어서 간음을 한 경우 장 100대에 처해집니다. 어우동의 경우는 꿰어서 간음을 했기 때문에 장 100대의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당시에는 속전이라는 형태의 벌금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석금 내고 풀려나는 겁니다. 게다가 어우동 역시 양반가의 여식이었기 때문에 돈도 있겠다. 장형을 선고받았으면 속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장형도 아니고 태형도 아니고 유배도 아닌 교형에 처해집니다. 즉 간통죄로 교수형에 처해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간통죄로 사형을 받은 것도 놀라운 일인데, 보통 사형을 선고할 때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는 일이기 때문에 3번의 신문과 재판을 거쳐서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너 사형이라고 선고를 받았더라도 형을 집행하는 데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의 숙고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형이라는 게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우동의 경우 정식적인 3번의 신문과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심지어 그냥 막 사형을 선고했는데 사형을 선고받은 그 날 죽었어요. 사형을 선고받은 당일인 성종 11년 10월 18일에 즉시 교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음모론이 존재해요. 어우동의 입을 막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녀를 반드시 죽여야 했고 이것을 최대한 빨리 처리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돌죠. 그녀는 왕족부터 고위 관리, 노비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힘 있는 누군가가 이러한 일을 꾸몄을 수도 있겠죠. 병조 판서, 내금이 이런 사람들 다 만났잖아요. 그 중에 검찰총장급 되는 남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혹은 그녀와 간통했던 신하들이 성종이 총애하던 신하들이었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우동을 죽여서 입을 막은 것이다 라는 설. 그리고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성종과 어우동이 간통을 했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 어우동에 대한 과한 처벌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아요. 심지어 이런 처벌을 내린 게 성종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종하면 조선의 기틀을 잡은 기본 법전이자 최고법. 임플란트 하셨나요? 잇몸 질환 원인균 제거, 염증 개선 효과와 전인 경국대전을 세조 때 시작해서 이어와서 성종 때 완성을 한 걸로 유명해요. 이 경국대전은 중국의 대명률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조선의 고유법이라서 의미가 큰데, 이러한 경국대전을 완성한 성종이 법이고 나발이고 가늠한 여자 사형! 심지어 당일날 교형! 이라고 하니까 좀 놀랍죠. 심지어 게다가는 원래라면 어우동과 같은 처벌을 받았어야 할 이 어우동과 간통한 남자들은
똑같이 교형에 처해지지 않고 곤장을 맞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가장 큰 처벌을 받은 사람이 이난이거든요. 근데 이 이난이 장 100대형을 선고받고 속전을 해서, 그러니까 벌금을 내고 유배를 갑니다. 근데 이 유배마저 성종이 3년 만에 풀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신하들이 왕족에 대한 처벌을 이렇게 가볍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해서 놔뒀어. 그래서 유배를 총 10년 동안 하고, 유배에서 돌아온 뒤에는 다시 복직을 시켜줍니다. 이난 외에도 관직을 박탈당했던 사람들 모두 다 복직됐어요. 심지어는 제대로 신문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그냥 무혐의 받은 사람도 있어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성종의 성리학 이념 때문이라는 설명도 가능한데, 이 성리학적 질서가 자리 잡으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억제하고 남자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고려시대 때부터 문란했던 여성들의 성욕을 억제시켜서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자 했을 수도 있어요.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이 바로 패비 윤씨와 성종이 만든 제가금지법입니다. 패비 윤씨의 경우 어우동 이후에 벌어진 일이지만 성종이 강력하게 사형을 주장해서 최초로 패비가 된 이 윤씨를 사형을 내려서 사사했고, 패비 윤씨의 아들이 연산군이 되죠. 자, 그리고 제가금지법은 여성이 재혼하는 걸 금지하는 법입니다. 원래 그전에는 3번 이상의 재혼도 가능했어요. 근데 이혼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니 성종 때 여자들만 재혼을 막은 겁니다. 어떠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여성은 무조건 재혼할 수 없어요. 남편이 죽었다든지 남편이 도망갔다든지 무슨 경우든 뭐가 됐건 어쨌든 정절을 잃는다는 건 아주 큰일이고, 만약에 남편을 잃어서 굶어 죽더라도 굶어 죽는다는 건 상당히 작은 일이기 때문에 여자는 무조건 정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자가 이를 어겼다 그러면 어떤 처벌이 있냐면, 이 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아니라 이 재혼한 여성의 아들의 손자까지 과거에 응시할 수 없게 만들어서 양반 관직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자가 재혼을 하면 집안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수많은 제도들이 조선 내내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 어우동의 경우 성종이 제가금지법을 만들고 성리학적인 기틀을 잡기 위해서 본보기로 희생이 되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어우동의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의견이 존재합니다. 근데 다른 의견들을 다 받아들이더라도 어우동에 대한 처사는 공정하지 않았고 성리학적인 희생양으로 보는 의견이 좀 더 많아요. 어머니의 변론처럼 남들 다 있는 정욕인데 조금 더 남자들한테 혹해서 그저 즐기려고 남자들과 간통을 저지른 건지, 남편에게 버림받은 복수심으로 시작했던 몸부림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생인 줄 알았던 어우동은 사실 양반가 집안의 딸이었고 왕족의 며느리였으며 공식적으로 4년간 17명의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한 여자라는 역사적 사실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
나는 닿을 수 없는 것. 오직 필들기만 허락돼. 어떻게 신한테 두 임금을 섬기러 갔나? 오늘은 한국 역사상 최고의 럭키가이 문익점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모카시는 문익점. 한국을 빛낸 100명의 미인들이라는 노래에도 나오는 문익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문익점이 중국 황제의 면전에서 충신의 도리를 논하다가 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강남에 유배되었고 해외 반출이 금지된 모카시를 백성들을 사랑하는 끓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붓두껍에 숨겨와서 백성들을 따숩게 입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 문익점 스토리가 대부분 후대에 지어낸 뻥이라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문익점은 한국사 최고의 럭키가이였습니다. 과연 문익점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문익점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 줄 알았겠지만 문익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우선 고려 말 정세 그리고 공민왕과 기황후에 대해서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시 고려는 몽골과의 전쟁 이후 오랜 기간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던 1351년 공민왕이 고려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원나라 간섭기 고려 왕족들은 뚫루게라고 하는 일종의 볼모 생활을 했는데 공민왕도 왕이 되기 전 지금의 베이징인 원나라 대도라는 지역에서 10년 동안이나 인질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공민왕은 원나라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걸 감지했죠. 당시 원나라는 갑자기 비대해진 제국을 다스리기 위한 행정체계가 미비했고 소수 몽골인 지배층과 다수 한족 피지배층의 대립이 극에 달해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상실된 지방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족의 반란은 경제 중심지인 강남 일대가 원나라 통제권에서 벗어난 게 치명적이었던 데다가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흑사병을 원나라도 피해갈 수 없었고 그 여파로 기축통화였던 교초의 남발로 재정도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공민왕은 이때 노국대장공주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둘은 절절한 세계의 로맨스로 유명한데 이것도 사실 처음에는 원나라 황실 사위가 되기 위한 공민왕의 전략이었습니다. 아무튼 고려로 돌아와 왕이 된 공민왕은 본격적인 반원 정책을 시도하려 했지만 고려 내의 친원 세력과 원나라의 실권을 잡은 기황후 때문에 제대로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황후는 1333년 공료로 원나라에 갔는데 그녀의 떡잎을 알아본 고려 출신 환관 고용보의 추천으로 원나라 황제 해종의 차와 다과를 담당하는 시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종은 용모가 아름답고 학식이 뛰어난 기황후에게 홀딱 반해 후궁으로 삼았고 훗날 북원 소종이 되는 아유시리다라를 낳으면서 제1황후를 거쳐 사실상 원나라의 실세가 되었죠. 고려인이었던 기황후가 원나라의 실세가 된 건 고려 입장에서 기회였을 수도 있지만 사실 기황후의 득세가 고려에게는 딱히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황후는 자신과 친정 기씨 가문의 입속을 챙기려고 고려 정사에 간섭하기 시작했고 기황후의 오라버니인 기철을 필두로 한 친원 권문세족, 즉 부원배가 온갖 폐악을 부렸습니다. 때를 기다리던 공민왕은 1356년 반원 정책의 시작인 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부원배의 우두머리 격인 기철과 그를 따르던 부원배 25명을 모조리 숙청했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한 일가족도 모두 제거했죠. 또 그 여세를 몰아서 원에 빼앗겼던 영토, 지금의 함경남도쯤 위치한 쌍성총관부도 수복했고 참고로 이때 이자춘, 이성계 부자도 고려에 귀순하게 됩니다. 아무튼 병신정변 이후 친원파 세력은 완전히 뿌리 뽑혔고 공민왕의 개혁은 거칠 게 없어졌습니다. 전민 변정도감을 세워 기철 일당이 빼앗아간 인구와 토지를 빠르게 정리했고 기존의 권문세족이 아닌 성리학을 공부한 새로운 지식인 계층인 신진사대부를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따가 다시 등장할 이색, 이숭인, 정몽주, 정도전 등의 쟁쟁한 신진사대부들도 이때 조정에 진출합니다. 하지만 공민왕의 좋은 시절도 얼마 못 가 끝나고 마는데 바로 원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홍건적이 고려에도 침입해 오게 된 겁니다. 1359년 겨울에 4만 명이 쳐들어와서 지금의 평양인 서경이 함락당했고 2년 뒤인 1361년에는 무려 20만 명이 압록강을 건넜는데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약 한 달 만에 개경이 함락되고 공민왕은 안동까지 몽진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홍건적의 침입이 교과 과정에는 간단하게만 서술되어 있어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당시 고려는 수도와 서북 영토가 초토화되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고 홍건적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최영과 이성계 등 신흥 무인 세력들이 정치적 입지를 다지게 되는 등 꽤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한편 동시에 일본은 남북으로 내전 중인 혼란한 상태였고 중앙정부의 통제가 상실돼서 지방군벌이 통째로 왜구가 되는 등 난리가 나 한반도 남해안 일대에는 왜구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위에는 홍건적이고 아래는 왜구인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까지 들어서 식량 사정도 어렵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러했으니 기세등등하던 공민왕의 개혁 정책도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개혁도 좋고 자주국가도 좋지만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하들도 다시 공연히 원나라를 적대하기보다는 일단 손을 잡고 홍건적 무리를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며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책은 이 때문에 상당 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홍건적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원나라의 직간접적인 도움이 필요하기도 했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나라 안팎이 너무 어렵기도 했죠. 하지만 원나라의 실권자였던 기황후는 공민왕이 자기 친정 식구들을 몰살시켰으니까 원한을 품고 복수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원나라 입장에서도 고려보다 눈앞에 홍건적 처리가 더 시급한 국가적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황후가 개인적인 원한을 앞세운 거죠. 그리고 이때 마침 최유라는 사람이 기황후에게 귀가 솔깃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반원 정책을 펴는 공민왕을 폐위시키고 충선왕의 셋째 아들 덕흥군을 왕으로 세우자는 거였죠.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공민왕 이 괘씸한 놈을 끌어내리고 대신 허수아비 노릇을 할 왕을 세워서 고려를 다시 주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황후는 황제를 움직여서 덕흥군을 고려 국왕으로 책봉하기에 이르렀고 하루아침에 왕이 된 덕흥군은 대도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곳에 있던 고려인들에게 벼슬을 내리는 등 본격적인 왕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덕흥군의 옹립은 원나라의 일방적인 결정이었으니 공민왕은 홍건적의 2차 침입을 겨우 몰아내고 안동에서 개경으로 귀환하는 도중 이런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안절부절하지 못한 공민왕은 재빨리 원나라에 사신단을 보내게 되는데 이게 1364년 봄의 일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 문익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공민왕이 보낸 사신단의 4년차 초급문관이었던 문익점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대도에 있던 고려인들은 오리지널 공민왕이냐 원나라가 실드 쳐주는 덕흥군이냐를 두고 누구 편에 설지 선택해야 했고 그렇게 인생을 건 배팅이 시작됐습니다. 사신단도 공민왕의 친서를 전하기 위해서 원나라에 가긴 했지만 임시정부까지 차려진 마당에 누구 편에 설 건지 반드시 정해야만 했죠. 기황후는 사신단을 상대로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면서 열심히 설득을 합니다. 고려 사전료에는 사신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래도 나는 의리라면서 오리지널 공민왕을 선택한 홍순, 이자송, 김유, 황대두는 고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익점, 덕흥군에 줄을 서고 맙니다. 함께 갔던 사신단 중 문익점을 포함해 김첨수, 유인우, 강유견, 황순, 안복종, 기수균 등은 대도에 그대로 남았고 특히나 이 중 유인우, 안복종은 한술 더 떠서 덕흥군 편에서 고려로 쳐들어오는데 가담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공민왕 입장에서 얘네들은 역적이나 다름없었죠. 아무튼 이렇게 사신들의 교통정리도 끝나가고 하니 기황후는 이제 덕흥군을 앞세워서 군사를 일으키고 공민왕을 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원나라 사정도 고려 못지않게 궁박했으니 전 국토에 흑사병이 만연해 있었고 홍건적과 싸우느라 따로 병력을 낼 여력도 없어서 원나라는 요동을 탈탈 털어 병사 10,000명을 겨우겨우 긁어모아 압록강을 건너 고려로 쳐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덕흥군의 군대와 맞선 고려 장수가 바로 역전의 명장 최영과 이성계였습니다. 원나라의 군대는 더 이상 그 무서운 몽골군이 아니었고 급조한 덕흥군의 군대는 최영과 이성계에게 탈탈 털리고 말았죠. 안 그래도 힘든데 싹싹 긁어모아서 보낸 군대가 짤짤 발리니까 이미 국력이 바닥을 친 원나라도 고려와 더 이상의 불화를 원치 않았고 공민왕의 복위를 승인하는 조서를 보내는 걸로 원나라는 슬며시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의 설계자였던 최유를 고려로 압송하고 덕흥군은 유배를 보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민왕 대신 덕훈군의 줄을 섰던 고려 사신들은 갑자기 애물단지 신세가 돼버렸고, 더 이상 골치 썩기 싫었던 원나라는 사신단에 소환 결정을 내려버리죠. 공민왕 입장에서는 이들의 행동은 영모죄로 다스려서 3대를 멸족시켜도 시원찮은 일이라서 아주 칼을 갈고 있었는데 제 발로 걸어 들어온다니 군침이 아주 싹 돌죠. 자, 그렇다면 문익점, 우리의 문익점은 어떻게 됐을까요? 문익점은 운 좋게도 목숨은 부지하고 파면당하는 걸로 마무리됐고 이후 시골로 내려가게 됩니다. 문익점이 어떻게 극형을 면하게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반란의 주모자였던 최유가 문익점의 이름을 지 맘대로 명단에 올려놓아 억울하게 연루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덕훈군에 적극 동조하지 않았던 게 정상 참작됐는지도 모르죠. 끌린 마음에서 모카씨를 가져왔을 리 없죠. 최소 삭탈관직은 예약되어 있는 이 상황에 운 좋게 살아남으면 이거라도 하나 가지고 농사라도 짓고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던 거죠. 당시 목화는 원나라 정부가 적극 장려해 중국의 화북 지역까지 널리 심어지고 있었던 농산물이었습니다. 원래 목화는 온난하고 건조한 기후인 인도의 고원지대가 원산지인데 벼, 밀, 옥수수 같은 작물들도 처음에는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 모양이었지만 인간들이 먹기 위해 끊임없이 개량해왔듯 목화도 처음부터 솜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민들레처럼 씨앗을 바람에 날려 퍼뜨리기 위한 조그마한 솜털이 있었을 뿐이었죠. 이런 목화가 4,000년 전 인도에서 처음 개량되어 재배되기 시작했고, 동남아를 거쳐 중국에서 비교적 늦은 12에서 13세기부터 따뜻한 강남 지방을 위주로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목화는 원산지가 더운 지방이라 추위에 약했지만 중국에서 개량에 개량을 거듭하면서 북진했고, 마침내 동북아시아의 추운 기후에 맞는 강북산 목화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다만 강남의 귤도 해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고 했던가요? 원래 목화는 단연생이었지만 강북산은 1년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문익점이 고려로 가지고 들어갔던 게 바로 이 1년산 강북산 목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나라가 목화의 반출을 금지해서 문익점이 붓두껍에 몰래 숨겨왔다라고 배웠는데 정말 그랬을까요? 이제 시청자분들 눈치채셨겠지만 그럴 리가 없죠. 원나라가 반출을 금지한 품목이 있기는 했습니다. 바로 군사적으로 쓰일 수 있는 지도와 화약이었죠. 당시 동아시아에서 목화가 도입되지 않은 나라는 고려와 일본밖에 없었고, 그 외 국가에서는 발에 채일 만큼 많이 재배되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금지할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태조실록에는 문익점이 목화씨를 어떻게 가져왔는지가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태조 7년 6월 13일 계품사인 좌시중 이공수의 서장관이 되어 원나라 조정에 갔다가 장차 돌아오려고 할 때 길가에 목면나무를 보고 글씨 10여 개를 따서 주머니에 넣어 가져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나라에서 반출을 금지한 적도 없고 몰래 붓두껍에 숨겨온 것도 아니고 그냥 길가에 피어있는 목면나무를 보고 슬쩍 그냥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내려온 문익점은 장인 정천익과 함께 목화 재배를 시도했는데 첫 해에 무참히 실패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도 역시 무참히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럭키가 이 문익점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갖고 온 목화씨도 다 떨어져 갔는데 나는 망했구나 라고 생각할 때쯤 장인 정천익이 심은 씨앗 중에 마지막 남은 하나에서 꽃이 피어서 다시 100여 개의 씨앗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3년째 되던 해 첫 목화 재배에 성공하고 합니다. 그 뒤 문익점은 해마다 재배 면적을 늘려가면서 향리 사람들에게 무료로 씨앗을 나누어주고 재배 방법을 전수해주게 됩니다. 또 처음에는 목화에서 씨를 제거하고 씨를 뽑는 방법을 몰라서 고민했는데 역시 장인 정천익이 호승, 그러니까 원나라 승려인 홍원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씨를 빼는 방법과 씨를 뽑는 기계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고, 문익점은 이를 전수받아 다시 시중에 보급시킵니다. 이제 목화로 옷과 이불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쯤 되면 목화씨는 문익점이지만 목화는 정천익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약 10년이 지나자 목화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반도 남부 일대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당시 목화가 전례 없이 빠르게 보급될 수 있었던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농사짓기가 아주 편했습니다.
당시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 재배하던 작물인 똥나무와 모시풀은 다년생이라서 한 번 재배하기 시작하면 몇 년을 꼼짝없이 그것만 키워야 했죠. 하지만 문익점이 가져온 강북산 목화는 1년생이었기 때문에 농민들도 큰 부담 없이 한번 심어볼만 했고, 특히 윤작을 위해서 잠시 쉬어가는 땅에 임시로 짓기 제격이었습니다. 둘째, 엄청난 생산력을 자랑했습니다. 목화 자체의 생산력도 뛰어났지만 전 과정을 수작업으로 실을 뽑는 삼배, 모시 등과 달리 무량한 물레를 사용할 수 있어서 같은 시간 대비 대략 타패대용으로 쓰이게 되고, 상평통보가 등장하기 전까지 조선의 기축통화나 다름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한국조폐공사가 생산하는 대한민국의 집도 우즈벡산 목화를 원료로 쓰고 있다는 점이죠. 아무튼 문익점이 들여온 목화는 지위고하를 막론한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크게 개선시켰고, 문익점에 대한 소문은 온 나라에 퍼지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우왕이 즉위한 첫 해인 1375년 조정에서도 문익점을 다시 천거해 공을 치하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우왕은 마침내 문익점을 전의감주부로 임명하며 조정으로 다시 불러들입니다. 덕흥군 사태로 인생에 꼬여버린 지 10년 만의 일이었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Mad for garlic. 할머니 배고파. 그래, 출출한데 잘 됐다. 어머, 엄청 자, 화려하게 정계로 컴백한 문익점은 우왕을 거쳐 창양, 공양안까지 이어지는 험난한 고려말 정치 상황에서도 나름 잘 버텨나갑니다. 목화시 문익점이라는 수식어는 거의 까방권이나 다름없었죠. 그러던 중 문익점에게 또 한 번 일생일대 선택지가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고려를 장악한 신진 사대부가 야, 다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개혁하자 라는 급진파와 야, 그래도 국원이 명관인데 고려에서 개혁하자는 온 건 바로 나뉘게 된 거죠. 덕흥군 때와 상황이 비슷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관료들은 급진파 정도전이냐, 온건파 정몽주냐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관료들이 각자 살 길을 찾아서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익점, 우리의 문익점은 어디에 줄을 섰을까요? 우리의 문익점, 정몽주에 줄을 서고 맙니다. 문익점은 덕흥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썩은 동아줄을 잡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정몽주의 최후는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선축교에서 그 유명한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고 위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가 오간 뒤에 정몽주는 이방원에 의해서 죽게 되죠. 참 떡락의 아이콘입니다. 이때 정몽주 라인에 섰던 수많은 고려 관료들도 칼을 맞고 몰살되었고, 문익점의 목숨도 바람 앞에 등불같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성계와의 인연이 그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문익점에 따른 이성계가 깍듯이 모셨던 이복형 완풍대군 이원계와 결혼을 했었고, 문익점은 이성계의 사돈 장인이었습니다. 또 그 사이에서 난 아들 이천우는 사촌 이방원의 최측근이기도 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문익점은 앞서 말한 전의감주부로 화려하게 조정에 컴백한 이듬해에 모친상을 당해서 관직을 내려놓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주작 아래에 따라서 어머니의 묘소를 3년이나 시켰습니다. 고려말 당시는 유학의 기풍이 확립되지 않았던 때라 성리학을 따르는 신진 사대부들도 100일이면 탈상을 하는 게 관례였고, 유교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되는 조선시대에도 3년 심유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아무튼 이 3년상을 치르는 동안 당시 기승을 부리던 왜구가 문익점이 있던 경상도 배양마을에도 쳐들어오게 됩니다.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마을 주민들이 피난을 다 떠났는데 문익점은 떠나지 않고 어머니의 묘소를 돌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을로 들어온 왜구 대장은 홀로 남아서 효를 다하는 문익점의 모습에 감동해서 물해효자, 즉 효자를 해치지 말라라는 표지를 설치하고 다른 왜구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 왜구와의 전투로 경상도 주변으로 내려와 있던 이성계는 이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문익점이야말로 백성의 귀감이 되어야만 한다라며 우왕에게 청해 효자비를 세우죠. 그렇게 이성계는 훗날 벼슬의 뜻을 읽고 고향에 내려가 있는 문익점을 2차례나 불러들였고, 문익점이 응하지 않자 강제로 정삼품의 관직을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급진파 입장에서도 새로운 왕조를 열어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문익점을 숙청해서 좋을 게 없었고, 럭키가이 문익점은 이번에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만 삐끗해도 3대가 멸족당할 만한 사건을 2번이나 살아남게 된 거죠. 그는 조선이 건국된 뒤 여러 번 조정의 부름을 받았지만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시골에서 여생을 보내다 1398년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문익점,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행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 개국 초기이던 태종 1년, 문신 권근이 임금께 상소를 올려 아뢰길, 지금 조선 백성들이 따뜻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건 다 문익점이 강남에서 목화씨를 가지고 와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문익점의 아들이 요즘 얽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벼슬 한 자리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을 해서 이후 그의 후손들도 문익점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음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빽이죠. 음서로 관직을 얻게 됩니다. 그의 행운은 대를 이어서 자손들까지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죠. 심지어 세종 때는 영의정으로까지 추존이 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익점이 굳이 강남에서 목화씨를 가져왔다라는 기록이 없는데 권근이 말한 강남은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걸까요? 바로 당시는 목화하면 강남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인데, 문제는 권근의 이 한마디에 문익점 스토리가 점점점 살이 붙어서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세조 때는 문신 남효원의 목면화기라는 책에서 강남 유배설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문익점의 후손이었던 문지창이 아예 그를 신격화해버렸으니 문익점이 원나라 황제를 독대한 자리에서 어떻게 신한테 두 임금을 섬기러 갑니까? 라고 호통을 치고 절기를 지키다가 이 황제를 쩔쩔매게 만들고 결국 미움을 사서 강남으로 유배가 됐다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한 7급 공무원 정도 되는 관리가 미국 대통령을 독대하고 거기다가 호통을 버럭 치고 미국 대통령이 쩔쩔 맨다고 생각하면 이런 장면 좀 상상하기 어렵죠. 아무튼 남효원과 문지창에 의해 점점 더 신격화되어 사후에도 민간에서 널리 숭배받게 됩니다. 물론 원나라 황제에게 호통치기는커녕 더 큰 분에 줄 잘못 썼다가 파면당한 거였고, 목숨 걸고 부뚜껑에 몰래 숨겨온 게 아니라 길 가다가 주워서 주머니에 몰래 숨겨왔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문익점의 공로가 빛을 발하는 건 아니죠. 문익점이 가져온 강북산 목화씨는 한반도의 의생활에 가히 혁명적인 발전을 안겨주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한 모든 사람들의 혜택을 보았고, 목면으로 만든 튼튼한 무명은 옷감뿐만 아니라 의료용, 초나 화약의 심지, 노끈, 낚싯줄, 그물 등 일상생활에서 두루두루 쓰였고, 세금으로도 걷고 시장에서도 쓰는 화폐로도 쓰입니다. 문익점 이전에 원나라 사신으로 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문익점처럼 목화씨를 가져와 백성들에게 따뜻한 옷을 입힐 생각은 하지 못했고, 심지어 이걸 혼자 독식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고 재배할 수 있었던 것도 인정해야겠죠. 자,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대통령의 암살이었습니다. 오늘은 김신조 사건이자 121 사태로도 불리는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많이들 기다리시는 베트남 전쟁의 외전과도 같은 이야기이며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자, 때는 은방울잠에 밤 깊은 마포종점 갈 곳 없는 방점. 자, 알죠? 마포종점이 발매되고 영국에서는 비틀즈가 헤이주드를 찾을 1968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월 13일 북한에서는 대남 침투를 위해 특수교육을 받은 2,400여 명의 게릴라전 부대원 중 25세 전후의 미혼 31명의 최정예 부대원이 선발됩니다. 이들은 124 부대로 불리게 됩니다. 최정예 중에서도 최정예 31명으로 이루어진 124 부대의 목적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이었습니다. 이때는 남북 간의 갈등이 매우 심했던 시기여서 사건이 일어나기 보름 전인 1월 6일엔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며 안보 관련 회의를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렇게 북한의 침입에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경이 뚫리게 되었을까요? 자, 그 124 부대의 침투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24 부대가 만들어지고 난 지 4일 뒤인 1968년 1월 17일 오후 20시 대통령 암살이라는 특수임무를 맡고 개성을 출발한 31명은 같은 날 23시 DMZ 철책을 돌파합니다.
이 당시 철책선은 매우 허술하게 설치된 데다가 철조망이 녹이 쓰는 등 노후화가 되어 있었는데 마침 1967년 남침이 잦아졌다는 이유로 철조망 교체 공사를 시행했었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런데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대처를 못 믿어해서 본인들의 최신식 경보기를 설치하겠다며 공사를 거부했고 그렇게 약 4km에 달하는 부분만 허술한 철조망이 남게 되었습니다. 1, 2, 4 부대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노려서 손쉽게 남방 한계선을 돌파했던 겁니다. 그리고 18일 오전 2시에는 임진강에서 수경지를 만들어 낮 동안은 활동을 피하고 휴식을 취했고 다시 밤 10시가 되자 임진강을 도하하던 발자국 소리랑 숨소리까지 죽이면서 조용히 임진강을 기억하는데 포인트는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느리다는 거죠. 초소나 경비병 근처에서는 1시간 동안 고작 몇 미터밖에 움직이지 못하고 만약에 근처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면 기어가던 자세 그대로 부동 자세를 한 채로 1시간 동안 그대로 버텨야 돼요. 그렇게 기고 엎드리고 숨고 버티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동합니다. 그렇게 10시에 출발한 부대는 동이터오는 오전 5시쯤이 되어서야 임진강을 건너 파평산에 도착한 뒤 재정비를 하고 19일 경기도 파주군 법원리 초리골 삼봉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들은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야간 이동, 주간 잠복을 했기 때문에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짧은 시간 안에 산길과 도보로만 이동을 하고 낮에는 땅굴을 파서 잠복을 합니다. 은폐언폐를 하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개성에서 출발해서 파주에 도착하기까지 단 한 명의 사람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19일 역시 초리골 삼봉산에 도착해서 낮 시간 동안 땅굴을 파서 은폐를 한 뒤에 쉬었어야 했는데 이때 날이 영하 15도로 너무 추웠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땅을 파기도 마땅치 않았고 이동하는 내내 신발과 바지가 젖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발각될까봐 불도 피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 2, 4 부대는 이날만은 응달이 아닌 양지 바른 곳에 수경지를 잡게 되었고 5명은 경계 근무를 섭니다. 그런데 하필 햇빛 들어오는 그 양지 바른 곳에 자리를 잡은 그날 저 멀리서 사람들이 걸어오는 걸 발견합니다. 바로 우씨 사형제였습니다. 형제와 6촌, 8촌으로 이루어진 4명의 나무꾼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삼봉산에 나무를 하러 왔는데 뜬금없이 산 중턱에 국군 대위 1명, 소위 1명, 그리고 사병 계급장을 단 3명, 총 5명으로 이루어진 군인 집단이 나타나니 당황했던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나라 군복이 맞긴 맞는데 신발은 농구화를 신고 있고 총은 개머리판을 접을 수 있는 AK 소총을 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는 간첩, 무장공비가 자주 출몰하던 때이다 보니 우씨 형제는 이들이 무장공비라는 걸 바로 알아보았고 그 순간 모아온 땔감과 지게를 전부 내다버리고 반대쪽으로 냅다 뛰어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를 발견한 1, 2, 4 부대 대원 2명이 맨몸으로 권총만 들고 뛰어내려가서 우씨 형제들을 붙잡았죠. 자, 여기까지는 생존자의 이야기고요. 다른 자료들에 따르면 놀라서 굳은 우씨 형제들은 한눈에 무장공비인 것을 알아보긴 했지만 도망가기에는 너무 늦어서 도망치지도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어쨌든 우씨 형제들은 잡혔고 무장공비는 그들에게 총을 겨누고 너희들 우리가 어떤 사람들 같아?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보통 무장공비들은 작전을 하다가 민간인을 만나면 죽이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고 여기서 대답을 잘못하면 죽는다고 생각한 우씨 형제들은 겁을 먹고 군인 같은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무장공비들은 우린 이북에서 온 혁명단원이야 하면서 가방에서 뭘 딱 꺼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수경지에서 불을 피울 수 없어서 비상식량으로 가져온 오징어랑 참깨였던 거죠. 무장공비들은 오징어랑 참깨엿을 딱 꺼내가지고 우씨 형제들한테 주면서 의미심장하게 너희들 쌀밥 1년에 몇 번이나 먹어봤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당황한 우씨 형제들은 밥은 하루에 3번 먹잖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렇게 그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고 무장공비들은 형제들을 세워놓고 이제 31명이 전부 다 모여서 이들의 처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작전 도중 만나면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무조건 죽이게 되어 있는데 당시 북한에서 온 무장공비들은 진심으로 남한이 북한보다 못 살고 있으며 북한이 남한의 죄 없는 인민들을 계몽시켜 억압 아래 해방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굳이 죄 없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인 남욱군들을 죽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추운 겨울이라 산에는 눈도 오고 땅이 얼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수경지를 만들지 못해서 양지 바른 곳으로 나온 데다가 한 명이면 그냥 죽여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겠는데 4명이잖아요. 4명을 동시에 죽여가지고 묻으려면 땅을 어마어마하게 파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을 살려두면 신고를 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극비로 개고생하면서 이루려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었던 거죠. 때문에 이 31명의 무장공비들 사이에서는 격렬한 삼봉산 토론이 이어졌고 결국 북에다가 직접 무전을 쳐서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남욱군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당부의 결심을 바란다. 자, 그리고 긴장 속에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북에서 회신이 도착합니다. 북에서 온 메시지는 바로 암호로 돼 있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 우리 너무너무나 뛰어난 124 부대의 31명께서는 대남 침투를 위해서 특수교육을 받았지만 연락병 같은 그런 특기병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그게 잘 안 들려서 해독을 할 수가 없었던 건지 북에서 온 암호문을 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1명은 이렇게 멀뚱멀뚱 암호문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110페이지에 56번째 줄?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상부 명령은 암호를 해독하지 못해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죽이든 살리든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1명의 무장공비들은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민주주의에 꽂힌 다수결로 남욱군 형제들의 생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때를 위해서 31명을 구성해 왔습니다. 무조건 홀수죠. 나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투표하겠습니다. 살리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자, 죽이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하면서 투표를 했죠. 자, 그리고 그 결과 살리자는 의견 18표, 죽이자는 의견 13표로 남욱군 형제들은 구사일생으로 살게 됩니다. 참고로 나중에 암호 해독가들이 푼 암호의 내용은 원대 복귀였습니다. 만약 이들이 암호를 풀어서 북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왔으면 모르겠지만 원대 복귀란 암호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무장공비들은 다수결로 남욱군들을 살리게 됐고 이제 무장공비들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이들을 입막음하기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서약서를 쓰는 거예요. 공산당 입당 원서를 쓰면서 신고하면 가족들을 몰살시키겠다. 근데 입 닫고 있다가 일이 잘 돼서 6개월 뒤에 남북이 통일되면 큰형은 경기도지사에 임명하고 둘째는 파주 군수를 시켜주겠다 이러면서 아주 큰 포상을 약속을 했던 거죠. 그렇게 무장공비들은 남욱군들을 데리고 4시간 동안 비밀을 지키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면 후속 부대가 너희들의 가족과 마을을 몰살시켜버리겠어 이러면서 협박을 하다가도 우리 북조선은 영원한 태양이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따사로운 햇살 아래 자주적인 인민들이며 긍지 높은 인민이 되어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세상에 떨칠 것이다 막 이러면서 계속 수다를 떠는 거야. 결국 오후 7시가 되어서 해가 떨어지고 나서야 이들을 풀어줍니다. 헤어지면서도 손목씩 이렇게 풀어가지고 주면서 신고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근데 남한의 가난한 프롤레타리아들은 시계를 벗어주고 먹을 거 주면 원래도 북한군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들은 이미 너무 남한의 인민들은 너무 그지 갖고 못 살기 때문에 쌀밥도 몇 번 못 먹고 우리 북한의 군인들 통일만 너무 염원하고 있을 것이다. 공산당 당원들을 정말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욱군 형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산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갔죠. 근데 평소보다 귀가가 늦었거든요. 원래 5시, 6시면은 형제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7시에 왔잖아. 그러니까 너무 귀가가 늦으니까 가족들이 걱정을 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늦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형제들은 너구리 쫓느라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저녁을 먹어요. 늦은 저녁을 먹는데 손을 달달달달달 떠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족들한테 무장공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행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한 뒤에 허겁지겁 파주군 법원리 경찰서로 달려가서 신고합니다. 이때가 19일 밤 9시쯤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서울에서는 경계태세가 발동됐고 경찰과 군인들은 파주 인근 산을 포위해서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신고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을 감안해서 파주 삼봉산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간첩의 예상 이동 경로에 전부 병력을 배치하고 헬기까지 띄워서 무장공비를 찾는 수색 작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샅샅이 찾아도 발견이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들의 이동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1, 2, 4 부대는 2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눈 쌓인 산악지대를 시속 12km로 이동했어요. 이 군장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한 번 사격하면 30발 연사가 가능한 PPS-43 기관단총, 추운 날씨에 굉장히 강한 TT-33 권총, 인당 실탄 300발, 탱크도 조질 수 있는 RPG-43 대전차 수류탄 인당 8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자살용으로도 사용할 F1 수류탄 인당 8발, 단도, 위장용 양복, 지도, 장갑, 트렌치코트, 그리고 불을 피울 수 없을 때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이자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을 만났을 때 나누어줄 수 있는 따스한 오징어와 참깨약, 기타 등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2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이동 속도를 내려면 100m를 30초에 뛰어야 돼요. 근데 이동하는 내내 100m를 30초로 뛰는 속도 그대로 계속 뛰어야 되는 겁니다. 산을요. 눈 덮인 산을 그냥 그렇게 계속 뛰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나라 국군의 산악 행군 평균 속도가 시속 4km가 나오는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군의 3배의 속도로 산을 달린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이들을 교육을 하면서 동무들은 세계 최강의 용사다. 국방군들이 동무들을 비행기로도 못 쫓아오게 만들어 주겠어. 이러면서 모래주머니를 발에다 채워가지고 매일같이 산악 구보를 시켰던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혹독해서 훈련 때 자살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의 강도였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훈련 강도는 생각도 못하고 이런 급속 행군은 산이 아닌 도로 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야간 산악 행군일 경우 시속 4km를 넘을 수 없다라고 보고 경로를 예측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죠. 자, 한편 남조선의 가난한 프롤레타리아들을 위대한 혁명 단원으로 입단시킨 31명의 무장공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대로 속도를 높여서 20일 오전 6시 북한산 비봉 북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파주 일대를 뒤져봐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무장공비 1당이 남욱군들을 풀어준 시점 파주에서 북한산 비봉까지 행군을 하면 해병대도 이틀은 좋게 걸리는 거리다. 중무장한 채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것은 내 군대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무장공비들이 비봉에 도착한 지 3시간 뒤인 오전 9시 반쯤, 이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고 국방부 장관과 박정희 대통령은 이들이 왜 남한에 쳐들어왔는지를 고민을 하다가 평소처럼 주한미군의 주둔지 시설 파괴나 테러를 하러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비사단까지 총동원해서 서울 외곽에 집중 배치를 하게 됩니다. 청와대까지 쳐들어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자, 하지만 이 시간에 무장공비들은 이미 다음날 기습을 위해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20일 밤 다시 이동을 시작해 21일 새벽 5시 청와대 뒤편 북악산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이들은 일찍 도착했지만 1월 20일 밤까지 대기를 했는데 곧바로 청와대를 치지 않은 이유는 1월 21일 저녁이라는 날짜를 엄수해서 청와대에 침투해 박정희를 암살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한국전쟁이 6월 25일 일요일에 벌어졌던 이유와 비슷합니다. 휴일인데다 일요일 밤에 대통령은 무조건 관저에 있을 것이고 다음 날인 1월 22일이 대학교 입학시험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첩보다는 다른 데에 신경을 쓰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때였던 겁니다. 그렇게 1, 2, 4부대 무장공비들은 휴일에 청와대를 습격할 5조 5분 작전 시행을 준비합니다. 이 작전은 5개의 조가 동시에 청와대를 습격해서 5조는 청와대 보초 제거 후 청와대 차량을 탈취해서 시동을 걸어놓고 있다가 임무를 마친 동료들을 싣고 문산 방면으로 도주를 담당하고 4조는 청와대 비서실,
3조는 청와대 경호실, 2조는 청와대 본청사 1층, 그리고 1조는 청와대 본청사 2층을 습격하고 대통령 암살을 담당해 이 모든 과정을 단 5분 안에 끝낸다는 작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무장공비들은 청와대 모형까지 만들어 놓고 훈련을 했었죠.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마치고 21일 오후 9시 30분쯤 챙겨온 사복 바바리 코트를 입어서 기관단총을 가리고 북악산에서 내려와서 청와대를 향해서 그냥 걷기 시작합니다. 이때쯤 무장공비들은 도로에 국군 트럭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오씨 형제들이 신고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청와대에 턱까지 쳐들어왔고 이대로 돌아가기에는 늦었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했으며 서울까지 들어오면서 4일 동안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4일 동안 만난 건 그 오씨 사형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의 군인들을 얕잡아보고 있어서 만약에 검문을 하다 걸리면 그냥 전부 해치워버리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습격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오후 9시 50분경 종로의 세검정 파출소 앞에서 첫 번째 검문을 받게 됩니다. 세검정길을 2열 종대로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이미 서울 시내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서 이상한 바바리 코트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다가오니까 이걸 수상하다라고 생각한 이각현 서대문 경찰서장은 6명의 형사를 대동하고 이들 앞을 막아섭니다. 당신들 뭡니까? 라고 묻자 무장공비들은 우리는 육군 방첩 부대원이다. 훈련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이니 참견 말라. 라고 답합니다. 이때 방첩대라는 건 CIC의 방첩대라고 해서 북한 정권의 대남 간첩 활동조사,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특무부대였기 때문에 경찰도 함부로 건드리기 힘든 위치에 있었어요. 참고로 이 방첩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육군보안사령부, 국군보안사령부 등으로 이름이 바뀌다가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이 되어 기무사라고 불리다 2018년 여러 논란 등으로 인해서 기무사는 해체가 됩니다. 어쨌든 뭐 특무부대라고 주장을 하니까 경찰서장이라고 해서 딱히 방첩대원을 건드릴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냥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죠. 서대문 경찰서장도 물론 그냥 통과시키고 멍하니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차량으로 따라가면서 미상의 부대가 이동 중이니 재검문을 요망한다 라며 무전을 쳤습니다. 어쨌든 1차 검문을 통과한 1, 2, 4부대는 그렇게 쭉 청와대 쪽으로 직진해서 밤 10시 청와대 500m 앞 자하문 고갯길 종로경찰서 소속 형사 2명에 의해서 2차 검문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우리는 육군 방첩부대 소속 대원이다. 3개월간의 특수훈련을 마치고 복귀 중이니 방해 말고 비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차 검문은 그렇게 쉽게 통과되지 않아요. 계속 막아요. 신분증을 달라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냥은 못 지나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야 비켜 무슨 신분증은 신분증이야. 내가 너네 서장한테 다 얘기해놨어. 너네 CIC 몰라? 궁금하면 너네 서장한테 물어봐. 라면서 다그쳐요. 근데 형사들은 이제 이렇게 너무 강압적으로 나오니까 직감적으로 이들이 서울을 떠들썩하게 만든 무장공비라고 생각해서 종로경찰서장에 무전을 치고 사투리를 쓰는 것 같은데 어느 지역 출신이냐 신분증을 보자 라면서 이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연락을 받은 종로경찰서장 최규식 총경과 동원되어 온 경찰병력이 이들 앞을 막아서게 됩니다. 이게 나름의 이제 3차 검문이에요. 자, 그런데 총경이 왔음에도 무장공비들은 끝까지 CIC라면서 길을 비키려고 주장을 했는데 이때 최규식 총경은 그냥 비켜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꽤나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고 신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절대 길을 비켜줄 수 없다 라면서 타고 온 지프차로 헤드라이트를 딱 비추고 권총을 뽑아들면서 이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을 때 저 멀리 지프차 뒤로 아무것도 모르는 1813번 시내버스 한 대가 지프차 뒤에 멈춰 섭니다. 시내버스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원래 가던 길로 갔는데 갑자기 지프차가 앞을 막고 있잖아. 그러니까 서야지 어떡해. 근데 한껏 예민해져 있었던 무장공비들은 한밤중에 이따시만한 차가 헤드라이트를 막 비추면서 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앞에선 총 겨누고 있죠. 지프차가 헤드라이트 비추고 있죠. 뒤에서 이만큼 큰 차가 헤드라이트 비추면서 막 오고 있으면 얼마나 위협적이겠어요. 그래서 이 차량이 추가 지원 병력인 줄 알고 이제 모두 들통났구나 싶어서 순식간에 총을 꺼내들고 연발 사격을 하면서 수류탄을 꺼내서 지원 병력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집어 던집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총격에
최규식 총경은 3발의 총탄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순직했고 당시 버스 안에 타고 있었던 승객 3명은 갑자기 날아온 수류탄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혼비백산한 틈을 타서 무장공비들은 순식간에 흩어져서 도망을 쳐요. 근데 그때 대열 뒤에서 두 형사가 무장공비 한 명을 딱 붙잡았어. 그리고 돌로 머리를 내리쳐가지고 기절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본 무장공비들이 도망을 치면서 형사들한테 또 총을 막 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두 형사분들 모두 사망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청와대 300m 앞에서 북에서 온 무장공비들에 인해서 총격전이 벌어져 사람들이 사망하고 부상을 입는 등 아수라장이 되자 수뇌부들은 난리가 났고 수도경비사령부, 육군본부, 미8군, 서울시경 등 19,400여 명을 동원해서 대규모 수색작전에 돌입합니다. 근데 30대대 병력이 현장에 투입되어서 81mm 박격포 10여 문으로 조명탄을 막 쏘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조명탄 때문에 밤새도록 이 세검정이랑 북악산 일대를 다 밝힌 거야. 그래서 이 밤이 완전 대낮처럼 밝았었다고 해요. 이때 수경사 30대대장이 바로 전두환입니다. 자, 그리고 무장공비 중 한 명이었던 김신조 소위는 맨 처음 다른 무장공비가 쓰러지는 걸 본 순간부터 이건 다 틀렸다 라는 생각을 해서 각각 북악산, 기봉 등으로 흩어진 동료들을 보고는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인왕산 루트를 타고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치 대낮의 전쟁과도 같았던 21일 밤이 지나고 22일 아침이 밝아옵니다. 전날 밤의 일로 거의 반전시 상황이 됐으나 간밤의 사건을 알지 못한 민간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등산을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힘들게 산에 오르겠죠. 힘들죠. 그리고 오전 10시쯤 되면 슬금슬금 산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무릇 산에 올라 정상을 찍었으면 야호 한번 외쳐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문제는 북한 군인들은 나만의 등산 레저를 배운 적이 없었던 거예요. 뭐 소리가 들려가지고 망원경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막 가방을 메고 산에 올라가지고 막 야호 야호 이거 외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맨날 가방 메고 산에 오르는 건 특수훈련할 때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만도 그런 줄 알고 벌써 수색군들이 인왕산 정상까지 올라서 야호라는 돌격 암호를 외치고 있구나. 우리 위치가 발각됐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들을 모두 상대하기에는 인원수도 부족했고 애초에 남한에 온 이유가 대통령 암살이었지 통일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전은 그냥 아예 실패해서 폐기해야 되고 이제는 죽지 않고 다시 북으로 돌아가서 재정비를 하고 돌아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왕산 바위 틈에다가 총이랑 무기를 전부 다 숨겨놓고 자폭용 수리탄 하나만 들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도망을 치다가 결국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바위랑 볏짚이 막 이렇게 있는데 숨었어. 근데 이미 위치를 파악한 국군이 위협사격을 막 한 거예요. 돌에다가 막 총을 쏜 거지. 그러니까 막 팅팅팅팅 하면서 막 불꽃이 튀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위협사격을 막 하면서 나오면 살려준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한 김신조 소위는 자폭을 하기 위해서 수류탄 안전핀에 손을 넣은 거야. 그래서 이제 자폭을 해야지라고 딱 뽑으려고 하는데 순간 그 생각이 든 거죠. 나는 누구지?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뽑으려고 했던 손을 그대로 들고 투항을 합니다. 이때 김신조 소위의 나이가 27살이었어요. 참고로 김신조 소위는 남한에 내려와서 총을 단 한 발도 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다치게 하거나 죽이지 않아 이것이 참작되어 나중에 한국에 기화하게 됩니다. 총을 한 발도 쏘지 않았던 걸 어떻게 알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총을 전부 다 바위 틈에 숨겨놨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걸 다 찾아요. 근데 찾아서 확인하니까 단 한 발도 쏘지 않고 그대로 다 있었던 거죠. 자, 김신조 소위 이외에도 도망친 또 다른 공비는 허벅지에 총을 맞았는데 파주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그렇게 1월 30일 파주의 한 노부부 집에 도착해서 총을 겨누면서 밥 좀 주시오 라면서 구걸을 합니다. 그러자 무장공비를 알아보고 놀란 노인은 식사를 하라며 준비해둔 돼지고기찌개와 따끈한 쌀밥을 내어주었고 이 사람이 바로 서울을 떠들썩하게 만든 무장공비임을 알아본 아들이 조용히 아랫마을로 도망쳐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밤이 되자 가족들은 잠든 무장공비만 남겨두고 집을 나왔어요. 자, 그러자 신고를 받고 준비하고 있던 군인들이 우르르 집을 둘러싸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집을 포위하고 아침이 되면 생포해갈 준비를 했는데 이게 너무 급한 사안이다 보니까 전달에 혼선이 생겨서 오인 사격을 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그래서 자신이 포위됐음을 눈치챈 무장공민은 그대로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열흘간의 대대적인 추색작전으로 북한 특수부대원 29명이 사살 및 자폭했고, 한 명은 북한으로 도주했고, 김신조 소위는 투항했습니다. 이 일로 민간인 7명이 사망하고 29명의 장병이 전사했으며 5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등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청와대 습격 사건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이후 김신조는 유일한 생존자로서 언론에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난리가 났겠죠. 뭐 간첩이 지금 생포가 됐다, 투항을 했다, 뭐 체포를 했다, 왜 왔는지 이제 물어봐라 이래가지고 마이크를 다 들이는 거지. 나만 해온 이유가 뭡니까? 김신조 소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정희 뭐가지 따라왔다 라는 박정희 대통령을 뭐 따를까고 아주 파격적인 발언을 하게 되며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게 됩니다. 이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긴 덕분에 이 1.21 사태는 김신조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렇게 이 김신조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1.21 사태는 대한민국에 굉장히 크게 여러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중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이때 전 장병들의 제대가 보류되고 복무기간이 6개월 늘어납니다. 육군과 해병대는 2년 6개월에서 3년이 됐고요. 공군과 해군은 3년에서 3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김신조 씨는 길 가다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너 때문에 군대에서 피 봤다 이러면서 욕을 먹은 적도 있다고 했어요. 자, 너무나 슬픈 이야기지만 사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현재 예비군과 5분 대기조가 이때 생겼고요.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교련이 포함되고 천리행군과 유격훈련이 신설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유격훈련이 지금 이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사건의 보복을 위해서 똑같이 김일성 암살을 목적으로 1968년 4월에 창설한 684 부대를 조직해 북한의 특수부대원 31명과 동일한 인원 구성으로 일명 실미도 부대를 창설합니다. 영화 실미도. 그 실미도가 이 실미도예요. 그래서 영화 초반에 이 김신조 씨 사건 이야기가 아마 나올 겁니다. 결국 불발되긴 했지만 전투기 출동 계획까지 다 수립했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있죠? 주민등록증도 이때 처음 생겼습니다. 뒷번호 6자리 1000001은 박정희 대통령이고요. 영부인인 유경수 여사는 2000002였습니다. 이때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6자리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현재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친 1.21 사태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북한은 사건 일체를 부인하면서 시신을 회수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들의 시신은 파주에 묻혀 있어요. 파주에 그것도 있어. 파주 산에 1.21 사태 무장공비들 수경지 이런 것도 있고요. 당시 막 총격이 일어나가지고 그 소나무가 총 맞은 자리도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다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오히려 남쪽에서 자생적 혁명 세력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주장을 해서 당시 신문에는 무장 유격대에 의한 투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은 왜 정전협정 중임에도 이렇게 대통령 암살을 지시하면서까지 남한을 도발했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단지 눈에 보이는 국제정세와 결과로만 짧게 이야기하자면 1960년대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국제적으로도 매우 혼란한 시기였고 북한, 소련,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였습니다. 러시아의 호르쇼프는 서방 세계와의 평화 공존론을 주장을 했고 북한과 중국은 이에 반발을 하다가 1966년에 중국에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며 김일성은 수정주의 독재자라고 북한의 체제를 비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사회주의 진영은 전부 서로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북한은 자연스럽게 고립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와중에 한미일 공조체제가 강화되고 있으니 북한으로서는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1968년에는 국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사건 베트남 전쟁도 있었죠. 사건이 일어나기 4년 전인 1964년에도 김일성이 호치민을 방문했고 1965년
베트남전이 미국화되자 조선 인민은 베트남 동지들에게 무기를 포함한 어떠한 지원이라도 제공할 것이며 만약 요청이 있다면 의용군을 보낼 것이다 라는 기사를 내보낼 정도로 사이가 긴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1968년이 되고 호치민이 북한에 파병을 요청했는데 아까 말했듯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이 와해되어 고립된 상황이었고 한미일 체제가 강화되어 북한은 당장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파병 요청에는 응할 수 없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답변을 해요. 그 다른 방법이 바로 121 사태였던 거죠. 당시 미국은 TV가 막 보급이 되고 막 컬러 TV가 나온다 어쩐다 하는 때였는데 평범한 미국 사람들이 뭐 항상 라디오로 전해 듣던 베트남전에 이겼습니다. 뭐 굿모닝 베트남 뭐 이러면서 그 라디오로 전해 듣다가 갑자기 TV로 떡하니 베트남전을 봤는데 이게 너무 끔찍하거든요. 듣는 거랑 눈으로 보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TV로 접한 베트남전은 너무나 끔찍했기에 미국에서는 사회운동 수준으로 반전운동이 거세어집니다. 근데 베트남전을 지휘하던 미국 사령관은 10만 명만 더 보내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정작 미국에서는 반전운동이 심해서 추가 병력을 보낼 수가 없는데 10만 명만 보내면 이긴다니까 지금 당장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군의 파병이 절실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청와대 습격으로 한국의 추가 파병을 막은 게 바로 121 사태였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일성이 호치민의 부탁을 들어준 거나 다름없게 된 거죠. 이후 121 사태가 벌어지고 고작 이틀 뒤에 미 해군 정찰함 푸에블로호가 북한 해군에 납포돼서 83명의 미 해군 승무원들이 피랍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역시 미국은 자국의 반전운동으로 인해서 눈치를 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은근하게 북한과 판문점에서 협상을 벌이기로 합니다. 근데 이때 북한은 미국에 북한의 영해 침범 사실 인정과 사과를 요구를 했고 한국은 이 협상에서 미국에게 121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받아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미국의 입장은 자국에서는 지금 반전운동이 거세서 뭐 어떻게 북한에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승무원들은 산채로 구해야 되겠고 그래서 북한이랑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줘라. 북한은 미국에 우리 영해 침범한 거 사과해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중간에 낀 거거든요. 하지만 미국은 청와대 습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회담 의제로 올렸을 경우에 푸에블로호 협상의 실패를 우려해서 한국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북한의 영해 침범을 인정하고 사과문에 서명을 하게 되니 박정희 대통령은 화가 났겠죠. 베트남 파병 요청해서 들어줄 것 다 들어주고 정작 청와대 습격 사건이 있어서 나는 죽을 뻔했는데 미국은 자국민들 눈치 보면서 도와준 자기들 부탁은 안 들어주고 선원들 석방해야 된다면서 한국은 배제하고 북한이랑 협상하면서 북한한테 사과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열이 받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자체적으로 보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684 부대를 만들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미국이 이걸 막아섭니다. 만약에 남한이 보복에 성공을 했다 쳐도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차 한국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고 안 그래도 베트남전 하느라 힘든 미국이 양쪽에서 전쟁이 터지면 가랑이가 찢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결국 미국은 특사를 보내서 박정희 대통령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사는 재떨이 맞을까봐 덜덜덜 떨면서 5시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을 달랬어요. 미국은 한국이 피해자일 때만 도와줄 수 있지 가해자가 되면 우리도 손 뗄 거다. 도와줄 수 없다. 라면서 나름 협박도 해보고 지금 한 번만 참고 다음에 북한이 또 도발하면 한미 양국이 같이 보복하자. 라면서 언론도 보고 야 우리가 그때 124 사태 그때는 진짠지 몰랐는데 푸에블로호 사건 터진 거 보니까 심각하긴 하더라. 우리가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추가로 분자 원조 금액을 좀 줄게 라고 해서 1억 달러를 주겠다면서 달래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 협상은 체결이 돼서 남한이 참고 넘어가는 대신 1억 달러의 돈을 받게 됩니다. 이 당시에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대가로 받은 돈이 1억 5천만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는 대신에 1억 달러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남아는 이 돈으로 M16 소총 생산 공장도 만들고 68년에 일하면서 싸우고 내고장은 내가 지킨다 라며 군 제대자들의 전투 훈련을 실시하는 등 250만 명의 향토 예비군을 창설합니다. 여기서 1억 달러 중에 절반이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밭을 외다가도 웽 소리가 들리면 전부 다 이걸 막 벗어 던지고 전투태세에 막 들어가가지고 참호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전투태세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향토 예비군입니다. 그리고 1968년 4월 27일 광화문에 우리가 아는 그 이순신 동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듯 한국에 수많은 일이 있었고 사건 직후 귀순하여 이 모든 것을 지켜본 김신조 소위는 목사가 되어 현재까지도 한국에서 종교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한국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건인 121 사태 혹은 김신조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제작할 힘을 나게 해준 구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하고 영상 제작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는 멤버십 구독자 여러분들 최초 공개해서 응원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게다가